예, 전북 익산 갑주시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이 지존파 사건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마 남원지청에서 근무하실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오시게 된 계기가 그 사건 처리한 게 컸다라고 보도가 돼 있던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 처리한 후에 저도 기대치 않게 그 당시 서울지검이었습니다. 서울지검에 발령을 났고 처음 전입한 검사들은 되게 형사부에 근무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총무부로 배치를 받은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만일 그때 이 지존파 사건 못 맡으셨으면 눈에 띄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총장께서 돼서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의 검사들이 몇 분이십니까? 2,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0여 명 되시죠? 그 중에 2,100여 명이 있는데 후보자처럼 초임 시절에 발탁이 돼서 그 뒤로 쭉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지금 검사장 되고 검사장이 한 동기에 6, 7명 정도 드는데 총장까지 두시는 것, 총장 드는 건 빼고요. 하여튼 검사장까지 두시는 분들, 검사들 중에 몇 프로나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동기들 중에서 헤아리면 약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총장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가장 맞닥뜨릴 문제가 저는 인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개혁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검찰개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법무장관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인사 패턴이 있더라고요. 성적이나 배경선으로 서열화시켜서 서울과 지방에 하는 경향차별 인사, 그리고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을 중심으로 하는 통통통 인사, 그리고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적 인사,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꽃보직 다 이어받는 도제식 인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이 4가지 문제가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일반 검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조직의 화합도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존중받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께서도 형사부 강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대검에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기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우수 형사부장 뽑아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식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장이 되시면 인사에 관여할 텐데 이 문제 탈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사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인 검사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인사에 공정하도록 하여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인사 후에 저하고 총장님하고 만날 날이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만날 겁니다. 이 부분, 이번 인사 끝나서 과연 그러한 인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도 검찰이 만약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존립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날 오세인 구검장이 사흘을 바뀌면서 2%에 남긴 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영준 부장 사건 다 검찰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아마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검찰 국민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언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물론 검찰총장께서 후보자가 되시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서면 검토를 보니까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무부 탈검처라 부분하고 오늘 조홍천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전향적으로 나가는 국회 출석을 하겠다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 곁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개혁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내는 안을 보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곁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독점적인 권한.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권, 기소독점권, 기소편호권. 대충 봐도 5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검찰이 무슨 권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을 분할하는 문제라기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가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권한이 비대해서 잘못 행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우려를 하시고 검찰을 불신하시고 또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걸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저 후배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의 개혁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검찰은 원인적인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위구적으로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발합니다. 못하겠다라고 책임질 분들이 합니다. 그 마지막 접점에서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동의가 받지 못하고 내부적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검찰총장께서 지십니다. 만일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해서 위구적 개혁이 됐을 때,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했을 때, 그 총장, 그 개혁 문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도 검찰 조직을 배분해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내부적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지만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우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남양주 병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문무일 후보자께서 오늘 국회 출석에 관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총장 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희망적인 출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오늘 말씀하신 거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 검찰개혁의 목표 방향은 이 검찰이 특정 권력의 검찰, 특정 세력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로 변화하는 것이 또 국민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검사 선서에 보면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그리고 17일, 20일 3회에 걸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을 사본해서 특검에 제출했고 그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7월 19일과 7월 21일 대검찰청에 이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한 건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대검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검의 주요 사건으로 이제 돼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총장에 임명되시면 돌아가서 대검에 접수된 주요 사건 상세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1년여 정도 제가 마침 이 정무비서관실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문건을 발견했다는 발표와 그 발견했다는 장소, 캐비넷, 그리고 발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 반하고 해당 사무실에 근무했던 그 지금 청와대 내부 사정을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견한 것은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무비서관실, 지금은 정무기획비서관실이죠. 그 장소가. 행정요원의 책상 아래 이렇게 나지막한 일종의 서랍이죠. 그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1361건의 문서. 그 자리는 안모모라는 인턴직 여직원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실의 매뉴얼에 따라서 신분증, 출입증, 그 해당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의 열쇠 같은 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기 전에 선임 위에 행정관이나 선임자가 책상 서랍과 이 문제의 캐비넷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다 또 확인까지 합니다. 지금 그 관련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청와대를 마지막 근무하고 나갈 때 이 캐비넷, 빈 캐비넷에서 다 비우고 나갔다. 또 그 상급 행정관이 그 캐비넷은 그 직원이 퇴임한 후에 비어있는 걸 다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정요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인턴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 행정요원은 6급에서 9급의 정식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후에 후임자가 금년 5월 30일경에 행자비서관실에 있는 또 다른 여성 인턴이 그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작년 12월 중순에 그 마지막 근무하고 나갔던 안무무 인턴은 내가 나갈 때 분명히 비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금년에 5월 30일경에 들어왔다가 있던 후임 그 인턴 직원은 6월 30일이 인턴 기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인턴 직원에 불과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한 이 캐비넷에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도 아니고 청와대 그 2층에 있는 당시에는 국정기획비서관 내지 그 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1361건의 문건이 어떻게 전혀 관련도 없는 1층의 정무비서관실 여직원 캐비넷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납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와대 춘추관에 1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3차례에 걸친 이 문건 발견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믿는 언론인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문건의 발견 경위, 입수 경위, 그리고 이 문건을 이렇게 공표했을 때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힌다면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서 치우침이 없도록 정책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인 검사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인사에 공정하도록 하여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인사 후에 저하고 총장님하고 만날 날이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만날 겁니다. 이 부분 이번 인사 끝나서 과연 그러한 인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도 검찰이 만약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존립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일 날 오세인 구검장이 사흘을 밝히면서 2%에 남긴 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영준 부장 사건, 다 검찰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아마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검찰 국민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언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물론 검찰총장께서 후보자가 되시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서면 검토를 보니까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무부 탈검찰화 부분하고 오늘 조홍천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전향적으로 나가는 국회 출석을 하겠다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 곁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개혁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내는 안을 보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곁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이 지존파 사건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마 남원지청에서 근무하실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오시게 된 계기가 그 사건 처리한 게 컸다라고 보도가 돼 있던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 처리한 후에 저도 기대치 않게 그 당시 서울지검이었습니다. 서울지검에 발령을 났고 처음 전입한 검사들은 되게 형사부에 근무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총무부로 그 배치를 받은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만일 그때 이 지존파 사건 못 맡으셨으면 눈에 띄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총장께서 돼서 성적이나 배경선으로 서열화시켜서 서울과 지방에 하는 경향차별이다. 그리고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을 중심으로 하는 통통통인사. 그리고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적인사.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꽃보직 다 이어받는 도제식 인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문제가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일반 검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조직의 화합도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존중받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께서도 형사부 강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대검에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기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우수 형사부장 뽑아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식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장이 되시면 인사에 관여할 텐데 이 문제 탈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의 검사들이 몇 분이십니까? 2,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0여 명 되시죠? 그 중에 2,100여 명이 있는데 후보자처럼 초임 시절에 발탁이 돼서 그 뒤로 쭉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지금 검사장 되고 검사장이 한 동기에 6, 7명 정도 드는데 총장까지 주시는 거, 총장 주는 건 빼고요. 하여튼 검사장까지 주시는 분들, 검사들 중에 몇 프로나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동기들 중에서 헤아리면 약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총장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가장 맞닥뜨릴 문제가 저는 인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 개혁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검찰 개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법무장관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인사 패턴이 있더라고요.